3억이면 새 인생이야, 애들. 그게 무슨 상관이야? 1992년 대한민국이 올림픽의 열기를 뒤로하고 경제 호황에 취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울의 네온사인은 밤마다 현란하게 빛났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남해 끝자락 100길로만 닿을 수 있는 작은 섬 달섬이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짙은 안개가 달섬 선착장을 삼킬 듯 감싸고 있었습니다. 낡은 어선 한 대가 엔진 소리를 죽인 채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디젤 기름 냄새가 짠 바닷바람에 섞여 코를 찔렀죠. 뱃머리에 선 사내, 박성태의 충혈된 눈이 어둠 속에서 번들거렸습니다.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사내는 선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선실 바닥에는 낡은 담요 한 장을 덮은 채 두 아이가 서로를 껴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8살 쌍둥이 남매 도윤과 하은이었습니다. 사내가 도윤의 어깨를 발끝으로 툭 찾아 아이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떴고 그 움직임에 하은도 깨어났습니다. 사내는 구석에 던져둔 낡은 가방을 도윤의 등에 억지로 메어주고는 아이들의 손목을 잡아 끌며 갑판 위로 올라섰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얇은 잠옷을 파고들었고 하은이 이를 달달 떨며 오빠의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사내는 배를 갯바위에 대충 붙이고 아이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의 맨발이 차가운 바위에 닿는 순간 아이는 움찔하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사내가 해안가 동굴 쪽을 가리키며 보물찾기를 하자고 동굴에 보물을 숨겨뒀으니 먼저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도윤이 하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동굴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발자국 가지 않아 하은이 뒤를 돌아봤을 때 사내는 이미 밧줄을 풀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낮게 울리기 시작했고 배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은이 갯바위 끝까지 달려가 팔을 흔들었지만 어선의 희미한 불빛마저 안개에 삼켜졌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나왔고 도윤이 하은을 꼭 안았습니다. 오빠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선착장 가로등이 한번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두 아이를 덮쳤죠.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살면서 그런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공포가 그 밤 두 아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더듬더듬 갯바위를 타고 해안가 동굴로 향했습니다. 하은이 미끄러운 바위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무릎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도윤이 하은을 부축하며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가방을 뒤집자 쏟아진 것은 낡은 녹음기 하나, 과자 봉지 2개, 작은 손전등, 얇은 수건이 전부였습니다. 하은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두 아이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엄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자장가가 끝나고 뜻밖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달섬에 데려가서 버리면 된다. 마지막 배가 끊기면 아무도 못 나간다. 실종 신고하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아이들 때문에 엄마가 죽은 거라 원래 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이 녹음기를 떨어뜨렸습니다.
8살이 감당하기엔 너무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녹음기를 주워 품에 안고 자신의 셔츠를 벗어 하은의 발을 감싸준 뒤인 떨리는 몸으로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하은의 이마에 손을 댈 때마다 체온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과연 이 밤을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동굴 안에서 하은의 입술이 시퍼렇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하은의 볼을 손바닥으로 감싸며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온몸으로 체온을 전하며 도윤은 되뇌었습니다. 죽으면 안 돼, 하은아. 제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하은이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몸이 안 움직인다는 하은의 간들거리는 목소리에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은의 손에 녹음기를 쥐어주며 무서우면 엄마 목소리를 들으라 하고는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해안가 절벽 위로 올라선 도윤이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기와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맨발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조개 껍데기와 돌멩이가 발바닥을 찔렀지만 도윤은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피가 발자국을 따라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랐을 때 다리가 풀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른 새벽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달섬 등대지기 김복만이었습니다. 27회째 이 섬의 등대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죠. 아침 순찰을 나온 복만의 눈에 해안가에 떨어진 아이 신발 한 짝이 들어왔습니다. 갯바위 틈새에는 낯선 가방이 걸려 있었고 안에는 아이 옷가지와 작은 인형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형체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복만이 뛰었습니다. 피투성이 손으로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도윤이 동생이 동굴에 있다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기절했습니다. 복만이 도윤을 번쩍 들어올려 해안가 동굴로 달렸습니다. 동굴 구석에 웅크린 하은의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반쯤 풀린 눈으로 고개를 들며 엄마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복만이 하은을 품에 안았을 때 아이의 몸은 얼음장이었습니다. 한 팔에 도윤을 다른 팔에 하은을 안은 복만이 이를 악물고 마을로 뛰었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해 문을 발로 차며 소리치자 간호사 박순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체온이 너무 낮다며 전기담요로 아이들을 감싸고 산소 호흡기를 부착했습니다. 발견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말에 복만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같은 시각 육지의 어느 포구에서는 박성태가 인근 식당에서 술을 퍼마시고 있었습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연기였죠. 품속 서류 봉투에는 위조된 실종 신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당 1억 5천 합치면 3억이면 빚 갚고도 남는다며 사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새벽녘 술집에서 나온 사내가 전화를 걸어 달섬에 놔두고 왔으니 며칠만 기다리면 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달섬 경찰 지서였습니다. 아이들이 발견됐다는 말에
사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꿔 걱정하는 아버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녹음기만 없애면 된다고 중얼거리며 해안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굽이진 커브길에서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젖은 도로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졌습니다. 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안전벨트에 묶인 사내는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식을 죽이려던 아비가 먼저 바다에 삼켜지다니요. 세상에는 하늘이 보고 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순간이 있는 법이지요. 보건소에서 도윤이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옆 침대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운 하은을 보고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복만의 아내 이수님이 따뜻한 죽을 가져왔고 하은이 한 숟가락 삼키며 따뜻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복만이 들어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님을 밖으로 불러내어 아이들의 아버지가 해안도로에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수님이 입을 막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어디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보건소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지만 두 아이의 앞날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복만도 수님도 아직 몰랐습니다. 이 두 아이와의 만남이 그들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수님이 하은의 손에 쥐어진 낡은 녹음기를 발견한 것은 아이들에게 죽을 먹이던 중이었습니다.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누르자 부드러운 여자의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장가가 끝나자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달섬에 버리면 된다. 보험금을 타면 빚을 갚을 수 있다. 아이들 때문에 아내가 죽었으니 원래 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수님의 손이 떨렸고 복만이 녹음기를 건네받아 다시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복만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나가려는데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녹음기에서 다 들었다고. 아빠가 자신들을 버리고 보험금을 받으려 했다는 걸 알고 있다고.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복만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참고 참았던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흘이 지나 변호사 김미경이라는 여자가 달섬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친어머니 친정 쪽에서 의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미경이 꺼낸 서류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어머니가 생전에 아이들 명의로 신탁 자산을 설정해 두었으며 현재 시세로 약 2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복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그 돈의 존재를 알면서도 손댈 수 없었기에 보험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어와 사고 차량에서 위조된 실종 신고서와 가짜 사망 진단서가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유기 혐의는 확정됐지만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기에 처벌은 불가능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연고자가 없어 육지의 아동보호소로 이송해야 한다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님이 다른 방법은 없냐고 물었지만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하은 옆에 누워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이 오빠 얼굴이 이상하다며 울었냐고 물었고 도윤은 고개를 돌리며 안 울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호소 차량이 달섬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수님이 아이들의 짐을 챙기며 눈물을 훔쳤고 복만이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으며 꼭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어른에게 배신당한 아이였으니까요. 수님이 낡은 녹음기를 도윤의 손에 쥐어주며 엄마 목소리 듣고 싶을 때 들으라고 했습니다. 차로 향하던 도윤이 갑자기 뒤돌아 복만에게 달려가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버리지 말아달라고, 착하게 하겠다고, 말 잘 듣겠다고. 하은도 달려와 복만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던 복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하은이 뒷유리창에 손을 대고 우는 모습을 본 수님이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지 않나요? 지켜주고 싶은데 힘이 닿지 않는 날. 그 무력함이 가슴을 찢어놓는 날 말입니다. 차가 사라진 후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외지인 부부가 남의 애들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복만의 귀에 들렸습니다. 복만이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나타났습니다. 친아버지 쪽 먼 친척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아이들의 재산 관리권을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친척들과 아이들을 지키려는 등대지기 부부 사이에 거센 폭풍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친척들과의 대치는 짧게 끝났습니다. 변호사 김미경이 신탁 자산은 아이들이 25이 될 때까지 누구도 인출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친척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돈을 못 쓰면 남의 자식을 왜 키우냐며 투덜거리다가 돌아섰습니다. 복만이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런 것들이 친척이라니. 그날 밤 복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님이 남편의 손을 잡자 복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다고. 수님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배와 집을 담보로 잡으면 되고 재산은 다시 모으면 되지만 아이들은 지금 구해야 한다고 복만이 말했습니다. 수님이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입양 허가가 나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 복만과 수님은 매주 육지의 보호소를 찾아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던 아이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죠. 허가서를 받던 날 복만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호소 현관에서 작은 가방을 들고 선 도윤과 하은의 얼굴은 2달 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은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진짜 데리러 온 거냐고,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수님이 하은을 안아 올리며 이제 우리 집으로 가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복만이 무릎을 꿇자 도윤이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데려가는 거냐고. 복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우리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복만이 울어도 된다고 하자 아이는 품에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타고 달섬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은이 뱃전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저 섬이 우리 집이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이 하은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복만이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제 아저씨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냐고 도윤이 물었습니다. 복만이 부드럽게 웃으며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도윤의 입술이 움찔거리다가 간신히 아빠라는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복만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마당에는 수님이 심어둔 꽃들이 피어 있었고 작은 방에는 2층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 알록달록한 그림이 붙어 있었죠. 하은이 방 안을 둘러보며 눈을 반짝였고 도윤은 푹신한 이불을 손으로 만지며 새 이불이냐고 물었습니다. 수님이 방문 앞에서 웃으며 너희가 온다고 새로 샀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식구가 마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수님이 아이들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고 하은이 입 가득 밥을 넣으며 엄마 이거 너무 맛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밥을 먹다가 복만이 반찬 더 줄까 물었을 때 괜찮다고 아빠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어색했지만 복만은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수님은 변호사와 함께 아이들의 재산을 별도 계좌에 넣고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 자금으로만 쓸 수 있게 묶어두었습니다. 양부모도 건드릴 수 없다는 조건에 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 필요 없다고, 우리 힘으로 키울 거라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만은 아이들에게 낚시를 가르치고 수님은 하은과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윤은 마을 사무소에 고장난 컴퓨터를 고쳐 천재 소리를 듣기 시작했고 하은은 서툴지만 가슴 뭉클한 가족 그림을 그렸습니다. 복만과 수님은 노후 자금을 털어서라도 아이들의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도윤은 전국정보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하은은 청소년 미술대회에서 큰 상을 탔습니다. 아이들이 유학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복만은 단 한마디도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야지 건강만 챙기라고 했습니다. 선착장에서 배가 출발하고 도윤과 하은이 갑판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평선 위로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지는데 복만과 수님은 팔이 아프도록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이별이 훗날 예상치 못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2년 달섬의 작은 집에서는 백발이 성성해진 복만과 수님이 텔레비전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한국인 기업가라는 소개와 함께 도윤이 인터뷰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신을 거둬주신 부모님 덕분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복만은 투덜거리면서도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뉴욕 패션계에서 한국인 디자이너 하나은이 자신의 브랜드를 출범시켜 화제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면 속 하은이 당당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죠.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달에 하은과 함께 달섬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3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복만과 수님은 손꼽아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 후
선착장에 내린 도윤과 하은은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은이 먼저 달려가 복만을 껴안으며 아빠 많이 늙었다고 했습니다. 도윤이 수님 앞에 서서 오래 못 와서 죄송하다고 하자 수님이 끌어안으며 많이 컸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다며 달섬의 자랑이라며 집에서 수님이 차려놓은 밥상 앞에 네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도윤이 엄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고 하은이 복만의 무릎이 아프다는 소식에 내일 당장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복만이 이 나이에 안 아픈 데가 어디 있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아이들의 성화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도윤이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기업가치 1조 원을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어머니가 남긴 신탁 자산으로 처음 회사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커졌다고. 하은도 자신의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뉴욕, 파리, 도쿄에 매장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복만이 멍하니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복만의 손을 잡으며 다 아빠 엄마 덕분이라고, 그때 걷어주시지 않았으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도윤과 하은이 복만 부부를 언덕 위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큰 공사 현장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를 위한 새 집을 짓고 있다는 말에 복만이 놀랐고 옆에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병원도 지을 거라고 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은은 낡은 폐창고를 고쳐 전 세계 예술가들이 찾아오는 갤러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고. 이름은 달섬 장학재단이며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만이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도윤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잘 컸다. 정말 잘 컸어. 네 식구가 언덕 위에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아직 아무도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도윤과 하은의 성공 스토리가 방송을 탔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세계적 기업가와 디자이너로 성장한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죠. 그러나 그 화제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달섬 선착장에 낯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20년 전 돈이 안 된다며 등을 돌렸던 친척들이었습니다. 박정수가 달섬에 발을 디디며 새로 지은 집이 어디냐고 물었고 양복 입은 변호사가 언덕 위를 가리켰습니다. 정수의 동생 정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카들 돈으로 지은 거겠지. 원래 우리 집안 돈인데. 복만의 집 앞에서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친척 변호사가 15년 전 입양 서류에 오류가 있어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수가 솔직히 말하라며 애들 재산 노리고 데려간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복만이 당장 나가라고 했지만 정수가 협조 안 하면 기자를 불러 다 까발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외지인 부부가 고아들 재산을 빼먹으려 불법 입양했다고. 친척들이 떠난 후 복만과 수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에 자극적인 기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쌍둥이 남매의 숨겨진 진실, 양부모의 불법 입양 의혹이라는 제목 아래 친척들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여론이 들끓었고 도윤의 회사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은의 브랜드에는 불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도윤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만이 걱정 말고 회사에 집중하라고 했지만 도윤은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중요하다며 하은과 함께 한국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복만의 가슴이 갑자기 조여왔습니다. 복만이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급히 육지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는 큰 고비는 넘겼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님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를 낀 남편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친척들이 병원으로 몰려와 기자들 앞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우리라며 눈물을 짜내는 꼴에 수님이 뛰어나와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병원에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때 도윤과 하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친척들을 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15년 전 돈이 없다니까 버리고 갔으면서 지금 와서 가족인 척하지 말라고. 정수가 도윤의 팔을 잡으려 하자 도윤이 그 손을 탁 쳐냈습니다.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라고. 도윤은 밤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보안팀에 지시를 내려 친척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합법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수에게 도박빚 5억이 있었고 이번 소송을 사주한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기업 사냥꾼 강태진이라는 자가 도윤의 회사 주식을 공매도하며 의도적으로 악재를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친척들에게 접근해 소송을 부추긴 진짜 배우였습니다. 도윤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녹음기 아직 가지고 있냐고. 하은이 가방에서 20년간 간직해온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자장가 뒤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기에는 아직 아무도 듣지 못한 또 다른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그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친척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원고석에 앉았고 기자들이 법정 밖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복만은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자신이 직접 봐야 한다며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친척 변호사가 먼저 나서 입양 과정에 서류 오류를 들어 불법 입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사 김미경이 일어나 그 오류는 20년 전 시골 섬에서 작성된 서류의 단순한 오타일 뿐이며 이를 가지고 입양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경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복만 부부가 20년간 작성한 가계부와 신탁 자산관리 장부였습니다. 매달 모든 지출을 기록한 기록이었고 아이들의 신탁 자산은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으며 모든 비용은 부부의 수입으로 충당했고 심지어 노후 자금까지 털어 유학비를 마련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미경이 원고 측에 물었습니다. 20년 전 왜 양육권을 포기했느냐고. 돈을 못 쓰니까 관심이 없어진 것 아니냐고. 지금은 왜 갑자기 아이들을 찾느냐고. 아이들이 성공해서 돈이 많아졌기 때문 아니냐고. 정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낡은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버지의 유기 계획 통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섬에 버리고 오면 돼.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하냐는 질문에 실종 신고하면 끝이고 보험금 타면 나눠주겠다는 대화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수가 조작이라고 소리쳤지만 도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문가 감정까지 받은 15년 전 녹음이며 당신들은 처음부터 유기 계획에 가담했다고. 하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굴에서 얼어 죽을 뻔했는데 그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느냐고. 미경이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정수의 도박빚 5억 원, 그리고 기업 사냥꾼 강태진이 배후에서 소송을 사주하고 도윤의 회사 주식을 공매도한 증거였습니다. 강태진과 정수의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되자 정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입양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서류상의 오타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의 행위는 공갈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찰이 정수와 정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끌려나가며 발버둥치는 친척들의 모습을 도윤이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수님이 도윤과 하은을 끌어안았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며 울었습니다. 복만이 휠체어에서 도윤의 손을 잡으며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 선 도윤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가족을 믿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했고, 하은은 자신들의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라며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네 식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달섬 언덕 위에는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 세워진 돌비석에는 해진 기념 공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도윤이 비석 앞에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엄마 왔다고 했고, 하은도 옆에 무릎을 꿇으며 공원 예쁘게 만들었다고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만과 수님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복만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네 식구가 비석 앞에 나란히 서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수님이 두 손을 모으며 혜진 씨 아이들 잘 키웠다고, 지켜봐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복만도 고개를 숙이며 좋은 아이들 보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달섬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덕 중턱에는 깔끔한 병원이 들어서 더 이상 아프면 육지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었고, 낡은 폐창고는 하얀 벽면에 유리창이 반짝이는 갤러리로 탈바꿈의 전 세계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세운 달섬 장학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온 가족이 집에 모였습니다. 도윤의 아내 수연은 배가 불러 곧 손주가 나올 예정이었고, 하은의 남편 재호가 복만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6 식구가 둘러앉아 수님이 차린 밥상 앞에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 도윤이 작은 기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직접 만든 것이라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석 아버지, 영숙 어머니,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음기에 남아있던 친어머니의 목소리를 복원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본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겠다. 정말 감사하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복만도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수님이 안방에서 누렇게 바랜 작은 아이 옷 2벌을 가져왔습니다. 20년 전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 입혔던 옷이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냐는 하은의 말에 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 시작된 날이잖아. 버릴 수가 있냐고. 밤이 깊어온 가족이 해안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보름달이 바다 위에 떠 있었고 파도가 잔잔하게 모래사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복만이 걸음을 멈추며 여기가 그때 그 자리라고 했습니다. 20년 전 아이들을 발견한 갯바위 앞이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갯바위 앞으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친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아빠 엄마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6 식구가 해안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만이 수님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잘했지. 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최고로 잘했다고. 후회 없냐는 물음에 둘 다 하나도 없다고 웃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축복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한때 버림받은 아이들이 이제는 섬 전체를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달섬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파도 소리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자장가였습니다. 이렇게 도윤과 하은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차가운 갯바위 위에 버려졌던 두 아이는 복만과 수님이라는 따뜻한 부모를 만나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들로 성장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